중부 내륙 지역에 밤새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누적 강우량이 150mm가 넘어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발언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제부터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열 지역에 한해 새 주택을 산 경우에만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대북 특사단을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의 2002년 석사 학위 논문의 70%가량이 다른 논문을 베껴 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 특례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에 한정하는 현재 병역 혜택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 내일 아침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청주 무심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충북 청주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빗줄기도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굵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또 끊긴 상태입니다. 또 차량들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곳 충북 청주 지역에는 무심천의 수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무심천 하상도로의 차량 운행은 오늘 오후 5시 50분을 기해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재 충북 청주와 충주, 괴산군,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등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등 7개 시군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권에 50에서 100mm, 곳에 따라 최고 150mm의 비가 또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 충청북도는 위험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청주뿐만이 아니라 중부 내륙 지역에 지금 시간당 5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비 예보 어떤지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오후부터 서울로 유입돼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지며 차들은 하나둘 전조등을 켜고 시민들은 우산을 받쳐 쓰지만 굵은 빗줄기에 옷이 젖기 일쑤입니다.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은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폭우를 뿌리면서 남동쪽으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띠를 만들어 움직이고 있어 2-3시간 정도 폭우가 지속되면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남부,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는 주로 경북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대기 하층으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전선을 동반한 비구름이 만들어져 요란스러운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내일 오전에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나면 북서쪽 선공에서 선선한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올여름 전국의 폭염과 열대야 일수 모두 1994년을 제치는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풍 솔릭과 가을 장마에 이어 이번 비까지 더해지면서 우려했던 늦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대북 특사단 파견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특사 파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모레 2차 대북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으로 순항하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의 서로 다른 요구를 우리가 이어줘야 하는데 현재로선 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사단의 평양 일정도 현지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시설 신고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 물밑 접촉은 해왔지만 결국 우리가 마련한 중재안을 북미가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임 실장은 또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1년여 동안은 결국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깨우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의 진전과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 관계를 견인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렇게 북미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면서 대북 제재 조치도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나름대로 경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의 물결을 가장 먼저 맞게 되는 북중 접경 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등 서서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윤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북중 국경을 따라 백두산을 오르는 난파길. 20여 분을 차로 오르면 천지가 장엄한 풍광을 드러냅니다. 백두산의 관문 도시인 해산. 압록강변 낡은 집들 뒤로 새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도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 앞에 저런 아파트하고 밑에 주황색이라고 해야겠죠? 그 지붕에 없었던 제 1년 전에 왔을 때하고는 다른. 압록강을 따라 신축 중인 고층 건물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압록강 중류 만포시 인근에는 수력발전소 2곳이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덕에 지하자원을 이용한 생산시설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수풍댐 옆에는 3년 전 새로 공장이 건설돼 규소와 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비탈은 대부분 경작지로 개간돼 옥수수가 자라지만 소달구지 옆으로 지나다니는 분주한 덤프트럭들은 개발공사가 한창임을 알립니다. 경계를 서던 군인은 관광객을 향해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들고 강폭이 넓은 하류에선 북한 어부들의 그물질도 여유롭습니다. 아저씨 고기 많아요? 고기 있어요? 대북 제재로 주요 수출입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북한은 나름의 생존 방식을 터득해가는 모습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아직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세음 기자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세금 혜택이 과해 조정하겠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히자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제부터 검토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협의가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혼자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말과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부처 간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진짜 임대 사업자 혜택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또 얼마 안 된 정책을 갑자기 바꿨을 때 비판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국토부의 의사를 파악한 기재부는 오후 들어 짤막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엔 혜택을 축소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과열 지역에 한해 새로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종로와 중구 등의 투기 지역이나 서울 전체와 과천, 분당 등의 투기 과열 지구에서 혜택 축소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계부처 사이 정교한 협의 없이 나온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이 더 많이 커야 좀 이제 지켜보자. 또 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국회에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업자 세제 혜택과 관련한 조정들이 더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 간 혼선이 생기다 보니 서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초조하게 시장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을 정부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주무부처 장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누구보다도 바쁘신 분일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죠? 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 상승률에 8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변화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지난 1월에서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 세제 혜택이 되는 6억 이하의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1 이상,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42% 가까이가 집을 새로 사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임대주택 등록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투기자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래서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던 정책이 새로운 어떤 투기의 물꼬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뭐 8.2 대책, 8.27 대책에서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한 번도 아파트 값이 내려간 적이 없었단 말이죠. 네네. 이거를 정부는 원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8.2 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양도세 중과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4월 이후로 4월부터 7월까지는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많이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약 1,100조가 되는 유동성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데 금리가 과거의 저금리 상태에서부터 전혀 지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다는 것. 두 번째는 종부세를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세율이 높지 않으니까 집을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전혀 종부세가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요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어떤 투자 심리, 투기 심리, 이런 것들이 일시에 좀 몰려 나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가시화되니까 특별히 그런 생각이 없었던 분들까지도 약간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이러다 내가 집을 못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세하다 보니까 최근 몇 주 동안 집값이 상승률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풍부하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기 심리,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투기 심리를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그 투기 심리를 차단하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단 4월 이후로는 상당 부분 이게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종부세에 대한 문제가 약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 두 가지 측면을 들겠는데요. 종부세에 대한 문제는 당에서 종부세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수요자들에게 시그널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도 상당 부분의 개발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어떤 개발 이익을 쫓아서 달려가는 수요들은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공급이 없어서 네. 우리 집을 사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2022년까지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이런 집들 공공주택을 104만호를 공급하기로 발표를 했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런 투기 심리 때문에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진정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30만 평방미터의 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7일날 발표를 했고요. 추석 전에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 있어서의 양질의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8.27 대책에서 네네. 이제 수도권에 그 3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입주를 하려면 앞으로 한 4년, 5년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네. 공급 정책이 좀 시기가 늦어진 거 아니냐,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걸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4, 5년 전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당장 내가 내일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1, 2년 후에 또는 3, 4년 후에 내가 입주할 수 있다. 이런 가시적인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불안한 마음은 많이 가라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서울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 부하고 시장 협의체 같은 것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역세권이라든가 유유부지 또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의미가 좀 떨어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 그럴까요? 보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개발 제한 구역을 좀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25,000호의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또 도심 내에서의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도시 정비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규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제들을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도 저희들이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정청이 합심을 해서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만약에 더 집값이 안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나올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주택시장이 흔들리는 데에는 이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은연중에 집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리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부터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RHM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전반적인 현황, 그 다음에 어떤 집이 임대를 놓고 있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 다음에 임대료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 이거든요. 이게 주택 이제 임대차 정보 시스템. 네네. 그게 이제 9월부터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 어떤 사람은 몇 채를 전세를 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채를 월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는 얼마고 월세는 얼마의 수입이 있다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집을 많이 갖고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세금이나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아도 북임됐다라 그럴까?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월이 지나면 아마 이제 집을 많이 갖고 세금을 내지 않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 그렇게 지내던 얘기는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집값 급등에 대해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값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굉장히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104만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30만 호에 달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주변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교통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주변에 사시더라도 지금과 달리 주거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요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정부의 정책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집값 급등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에 받친 승용차가 앞서가던 버스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면서 차에 타고 있던 40대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이 숨졌습니다. 부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다 변을 당했는데 트레일러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차량이 몰린 중부내륙 고속도로 7원 분기점 인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며 비상등까지 켰지만 뒤따르던 대형 트레일러는 감속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26톤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서가던 관광버스와 트레일러 사이에 낀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부산했을 때는 차 앞부분만, 이제 주례가 밑에 부분 다 들어가 있고 앞부분만 나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48살 고모 씨와 함께 타고 있던 10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벌초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50살 이모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사고 당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4시간만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들이 승행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 순간에서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부산으로 가기 위해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트레일러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몰리는 곳입니다. 지난해 2월에도 7원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대형 차량 사이에 끼어 일가족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대형 화물차의 졸음운전뿐만 아니라 과적 운행 등의 불법 행위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차량을 운반하는 탁송 트럭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는데 1년 가까이 흐른 지금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KBS 취재팀이 현장을 점검해보니 과적 운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입차 수백여 대가 차주들에게 보내지기 전 한 대 모여 있습니다. 이 차량을 운반할 트럭이 속속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미 3대가 실려있는 탁송 트럭에 차량 한 대를 더 싣습니다. 무게는 지금 얼마 정도? 총중량이 한 8톤 정도 되는데 탁송 트럭의 적재 용량은 최대 5.5톤, 중형차 기준으로 석 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뒷부분을 늘려 한 대씩을 더 싣습니다. 그냥 줄만 놓습니다. 네, 2톤짜리를 저 줄이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굿브레이크나 뭐 이런 걸 하면 저 줄 그냥 터져버려요. 위험을 감수하며 과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입차 업체가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탁송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감을 따르면 운임을 낮춰야 합니다. 동일 업체에서는 자꾸 깎으라고 그래가지고 깎는 판이니까 입차를 높게 쓰면 떨어지니까 올릴 수도 없고. 운반 대수에 따라 운임을 받는 기사들도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과적에 따른 위험을 감수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운임 때문에 차량 탁송이 주로 새벽 시간에 이루어져 경찰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보호가 되거나 그러면 뭐 조사나 처벌, 기소하거나 그런 거만 했지 별도로 뭐 경찰관이 차량 기회를 달아놓고 야 넘어가시고 뭐 이 일이 되지 않아요. 경찰도 수입차 업체도 탁송업체도 공공연하게 눈을 감은 사이 위태로운 트럭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과적은 탁송 트럭뿐 아니라 화물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3명이 숨진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 사고 차량은 적재 기준보다 1톤 이상을 더 실은 과적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고속도로로 나가봤습니다. 10톤 조금 넘을걸요? 4.5톤 차인데? 네. 지금인가요? 8톤? 안 걸리죠, 이게. 단속될 일 없다며 여전히 적재 용량을 훌쩍 넘겨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일감을 따는 어플엔 5톤 차량에 10톤 이상을 실어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안 하니까 다 그냥 싣고 다니는 거예요. 화주들도 더 실으세요가 됩니다. 화물 운송은 하청에 재하청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고가 나면 책임은 기사 몫입니다. 화주와 운송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공공연하게 불법을 부추깁니다. 본인이 알고 싫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그 정도 위험 부담을 가진 거고. 그럼 이 사람들 생계가 달렸잖아요.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안 잡으면 일이 없으니까. 출혈 저가 경쟁 속에 화물차 운임은 서울, 부산 기준으로 2008년 32만 원에서 2017년 35만 원으로 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8%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구간별로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상 품목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로 한정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다른 일반 카고나 5톤 차들이나 더 위험한 직종에 있는 차들은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도로를 달릴 겁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제55회 방송의 날입니다. 오늘 축하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방송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방송인 스스로가 오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과 귀, 국민의 목소리가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주십시오. 정부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구속된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고액의 월급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러면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역시 월급에 휴가비에 보너스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있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한 현직 국회의원의 지난달 급여 명세서입니다. 봉급과 입법활동비 등으로 1,1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활동비 40여만 원만 제외하고 지난 1월 구속된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게도 똑같이 지급됐습니다. 두 의원은 8개월째 수감 상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데 급식비와 입법활동비는 물론 상여금 성격의 정근수당과 설 휴가비도 다 받았습니다.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정근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이런 것도 구속돼서 형을고 확정을 기다리는 의원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 수당법 어디에도 구속된 의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형이 확정되거나 스스로 사직하기 전에는 계속 지급되는 겁니다. 20대 국회 첫 구속 사례인 배덕광 전 의원의 경우를 보니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1년간 1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습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형 확정 전까지 자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속이 돼도 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임창호 전 함양군수는 형 확정 전까지 넉 달간, 차정섭 전 함안군수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사퇴하지 않아 1년 넘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회 내에서 문제가 안 된 건 아닙니다. 구속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올 초 국회 운영제도 개선 소위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하반기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는 좀 더 가혹한, 조금 더 강력한 잣대가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 의회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 구속 수감 중인 경우를 포함해 국회에 결석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협정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 돈 100억 원가량을 출연해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수사로 당시 합의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재단의 해산을 주장하며 오늘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빗속의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15살에 끌려가 8년이나 참혹한 삶을 견뎌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암 투병 중인 구순 노인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술한 지가 5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래도 방에 들어 누워서 올라가지 마. 속이 상해 죽겠는 거라. 할머니가 원하는 건 단 하나.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입니다. 1억 원 받으려고 이때까지 싸웠나. 1억 원이라 하는 거는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당사자들에게 한마디 없이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에 위안부 합의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합의 1년여 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원 행정처장, 안행부 장관 등이 모여 이 재단 설립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고 하자 양승태 사법부는 소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며 대비 문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합의 파기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단을 철거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주기로.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9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880곳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1%인 450개 기업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급 계획이 있다는 기업의 직원 1인당 상여금은 평균 62만 원으로 2016년 71만 원, 지난해 66만 원에 이어 또다시 줄었습니다.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초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탐사보도부의 이재석 기자와 영상취재부 조용호 기자가 제45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재석 기자는 피감기관에서 지원받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문제를 언론사 최초로 전수조사한 뒤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용호 기자는 블랙박스에 찍힌 세월호 사고 순간 보도에서 사고 당시 선박이 급격하게 기울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기여했습니다. 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200년 역사의 브라질 국립박물관에서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 큰 불이 났습니다. 박물관이 문을 닫은 뒤여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소 2천만 점에 이르는 소장품 가운데 일부가 소실되거나 손상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진도 팽목항에 마련됐던 분향소가 3년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찾아 마지막으로 헌화했고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은 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온 팽목항 분향소. 이곳에서 유가족 30여 명이 마지막 묵념을 올립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이 하나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노란 리본과 함께 상자에 담긴 사진은 안산으로 옮겨집니다. 비어가는 분향소를 바라보는 유족들은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옵니다.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었다, 이 소리를 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정말 그랬기도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팽목항 분향소는 2015년 1월 진도군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를 인양한 뒤 분향소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3년 8개월 만에 지킨 겁니다.
분향소가 철거되더라도 기다림의 등대와 추모 조형물을 통해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이 팽목항이라는 곳이 남아있을 겁니다. 분향소 정리에 앞서 선체 인양 과정을 지켜봤던 동거차도 초소는 지난 주말 철거됐습니다. 가건물이 철거된 뒤에는 진도항 배우지 개발과 국민해양안전체험관 건립 공사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